베트남 GDP의 30%를 차지하고 연 수출액의 25%에서 30%를 차지하는 베트남 삼성. 2018년 기준 삼성전자 베트남 생산법인 4곳에서 지난해 거둔 총 매출액은 약 660억 달러. 하나로 치면 약 77조 5천만 원에 이르고 고용한 인원은 14만 5천 명에 이르죠. 이에 더해서 삼성전자의 협력사들까지 고려하면 삼성전자가 베트남 경제에 기여한 기여도는 엄청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8월 18일 인도 현지 매체인 이코노믹 타임스 나우를 포함해서 여러 매체에서 삼성이 스마트폰 주요 생산 라인을 베트남에서 인도로 이전할 수 있다는 추측이 보도되었는데요. 이러한 소식은 베트남 정부의 귀에도 당연히 들어갔겠죠. 베트남 경제 규모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삼성의 철수 소식은 베트남을 발칵 뒤집히게 할 수밖에 없는 멘붕의 상황인 겁니다. 한국 여론은 이건 괘씸죄에 의해서다, 인도의 구미가 당기는 정책에 의해서다 라는 등의 많은 추측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과연 삼성의 의도는 무엇일지 오늘의 주제는 삼성과 베트남 그리고 인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업하는 늘보입니다. 8월 18일 인도 매체들로부터 보도된 삼성 스마트폰 주요 생산 라인의 이전에 대한 추측의 근거는 삼성전자 인도 법인이 향후 5년 동안 400억 달러, 하나로 치면 약 47조 4,300억 원 규모로 스마트폰을 확대 생산하겠다라는 계획을 인도 정부에 제출한 것인데요. 이러한 삼성의 제안이 있게 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인도의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알아야만 합니다. 인도의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 2014년에 총리로 취임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핵심 경제 정책 중 하나인데요. 전 세계 제조업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시대를 마무리 짓고 인도 제조업의 시대를 만들겠다는 포부에서 야심차게 그리고 현재까지도 꾸준히 밀고 나가고 있는 정책입니다. 이때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이 실제로 가능하게 되려면 단순히 열심히 제조합시다, 제조 잘해봐요 라고 하면서 장려하는 것에서 그치면 당연히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기술도 부족하고 대량으로 제조를 이루어낼 수 있는 자본도 없으니까요. 그렇기에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의 핵심은 단연 해외 자본 투자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해외 자본 투자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외 기업들의 흥미를 돋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야겠죠. 당연합니다. 그냥 인도에 와서 제조하세요 라고 광고를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인도에 가야 하지?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구미가 당기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꾸준히 여러 개의 제조업의 분야에서 세금 혜택, 관세 혜택, 부동산 혜택 같은 수많은 혜택들을 제공하겠다는 발표를 꾸준히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2017년에는 해외 자본 투자가 619억 6천만 달러가 이루어졌었는데 이는 모디 총리 취임 이전인 2014년 해외 투자액인 280억 달러에 대비하면 거의 2배가 되는 수치이고 제조업 생산액도 모디 총리 취임 이전과 대비를 하면 40% 가까이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면 이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이 실제로 인도 경제 개혁에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아야 하는 내용은 메이크 인 인디아의 토대에서 발표된 생산 연계 인센티브 정책, 즉 PLI 정책입니다. 인도의 전자정보기술부에서는 지난 2020년 4월에 생산 연계 인센티브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더 자세히 말하면 Production Linked Incentive Scheme for Large-Scale Electronics Manufacturing으로 대규모 전자제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을 분석하는 것은 다른 영상에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핵심만 말하면 인도 정부에서 제시하는 전자제품 생산 목표량을 달성하면 판매량의 4%에서 6% 정도를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사실 이는 매우 센세이셔널한 정책이 아닐 수 없죠. 국내 주요 제조업 6개 업종 평균 영업이익률이 5.4%인데 판매량의 4%라면 이건 거의 인도 정부에서 작정을 하고 삼성, 애플 같은 공룡 기업들을 들어오게 할 수밖에 없도록 조건을 내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삼성이 지난 8월에 인도 정부의 스마트폰 생산량을 대거 늘리겠다라고 제안을 한 이유가 이해가 되시죠? 이 제안의 가장 큰 이유가 된 것은 분명 메이크 인 인디아를 토대로 만들어진 이 생산 연계 인센티브 정책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국 이러한 삼성의 계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요. 작년 기준 삼성의 스마트폰 총 생산량은 연 3억 2천만 대였습니다.
베트남에서 1억 5천만 대, 인도에서 1억 대를 생산하고 있었는데요. 현재는 베트남이 총 생산량의 50% 정도, 그리고 인도가 30%가량의 생산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인도에서의 생산량을 늘린다는 거는 현재 삼성의 글로벌 스마트폰 생산 중심지가 베트남이었는데 이제는 인도로 중심을 옮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삼성은 지난 4월에 발표된 생산 연계 인센티브 정책을 보고 갑자기 이런 계획을 낸 걸까요? 삼성은 결국 기업이고 기업은 이익 추구가 우선순위입니다. 그렇기에 단연 이 외에도 인도를 중심으로 삼겠다는 스케일 큰 계획에는 그럴 만한 추가적인 요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자면 우선 조금 진부할 수는 있는 이유처럼 보이지만 13억 6천만의 인구와 저렴한 인건비,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요소예요. 우선 13억 인구는 인도 내수 시장 하나만 보더라도 동남아시아 시장의 3배라는 걸 의미하니까요. 그리고 8년 후에는 중국보다 앞서서 14억 7천만을 바라보고 있고 전 세계 1위 국가가 될 거다라고 하는 예측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서 인도가 점차 소비를 하는 중산층이 점점 올라오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인도 삼성의 평균 인건비를 생각을 해보면 삼성 베트남의 직원 평균 인건비가 40만 원인 것에 비해서 15만 원이 적은 31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인건비의 차이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였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혹시 삼성이 인도 소비자 중심 브랜드 1위인 걸 아셨나요? 인도 내에 수많은 브랜드들이 있을 거고 심지어 인도 자국 회사의 브랜드들도 있을 텐데 그 사이를 제치고 인도 소비자들에게 1위 자리를 매김하고 있으니 중국의 경우에는 14억 인구라고 해도 워낙 자국 브랜드에 대한 애착이 높아서 삼성이 4, 5위 정도로 시장에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인도 시장에서는 최근 2개 분기를 제외를 하고 계속해서 피처폰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도 내수 시장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거죠. 또한 장기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항상 싸움의 대상이 되는 중국의 샤오미, 화웨이, 보다폰. 사실 2019년 4분기, 2020년 1분기까지 삼성이 중국의 샤오미에게 1위 자리를 내준 적이 있어요. 삼성이 고중가 스마트폰을 생산한다면 샤오미는 중저가 스마트폰을 생산하는데 이 저가 스마트폰이 현재 인도 시장에서는 정말 잘 먹히는 아이템이었던 거죠. 그치만 이러한 중국의 기업들의 발목을 항상 잡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도와 중국 사이의 국경 분쟁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국경이에요.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로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과거 소비에트 붕괴 사태죠. 현재도 계속해서 중국에서는 각종 소수민족들의 독립운동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라도 양보를 해주게 되면 모두 들고 일어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계속 꾸준히 국경선을 굳건히 하고 강화해서 소수민족의 독립으로부터 중국을 지키는 전략을 펼쳐나가고 있어요. 물론 중국 기업의 브랜드적인 손해는 있을 수 있어도 적어도 국경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이 55개의 소수민족이 한족을 중심으로 한 원차이나로 유지되게 하는 게 중국으로서는 더 큰 가치인 거죠. 실제로 인도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국경이 맞닿아 있는 수많은 국가들과 계속해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인도 소비자들의 중국 제품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어지고 삼성은 다시 브랜드 가치가 반등되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지금 인도와 중국 사이에 국경 변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례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할 일이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는 인도 내수 시장에서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3가지 정도의 이유만 봐도 삼성 입장에서는 인도를 눈여겨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인도 정부의 이렇게 파격적인 엄청난 혜택이 발표가 되었으니 삼성이 인도 시장을 글로벌 스마트폰 생산 기지로 삼겠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베트남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사실 베트남의 경제 성장은 삼성이 이루어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2008년 삼성이 스마트폰 주요 생산 기지를 중국에서 타 국가로 옮기려고 계획을 할 때 베트남에서는 외국 투자 기업 법인 세율을 28%에서 10%로 낮추겠다는 법을 개정하기도 하고 동시에 대규모로 들어오는 투자에 대해서는 4년간 면세, 9년간 50% 감세의 혜택을 내걸고 그 외에도 삼성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실제로 베트남에게 엄청난 성장을 안겨주었죠. 삼성이 2008년에서 현재까지 베트남에게
투자한 총 금액은 20조 원 이상이었고 13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었어요. 실제로 해외 투자 자본 중에 가장 크게 투자를 해온 기업이 삼성이었습니다. 현재는 베트남 GDP의 거의 30%를 차지하고 베트남의 수출 금액의 25%에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없는 베트남이 현재와 같이 포스트 차이나라고 불리면서 10년 정도 7%의 경제 성장률을 이룰 수는 없었겠죠. 이러한 실정에 삼성이 베트남을 떠난다? 그래서 베트남의 경제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총체적 난국의 상황에 봉착한 겁니다. 잠시 격가지를 얘기하면 베트남은 삼성이 영원히 함께 해줄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만 해도 베트남 정부에서 삼성이 기존의 1억 5천 대의 스마트폰 생산량을 2억대로 늘려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증설 시설을 베트남에 세울 줄 알고 있었던 거죠. 이에 더해서 베트남의 1위 기업인 빈그룹에서는 야비하게 삼성의 기술을 빼앗으려는 시도를 하며 베트남 정부에서는 이를 방관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빈그룹은 원래 부동산을 주력으로 하던 기업인데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부동산, 도소매, 유통업, 휴대폰 판매업, 이걸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에서 최근 들어서 스마트폰, 자동차, 인공지능 등의 기술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이때 빈그룹의 기술 분야로의 사업 확장은 당연히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였고, 이 인력의 많은 비중이 삼성 출신의 직원들이었습니다. 삼성보다 높은 연봉을 제시하면서 스카우트 제의를 하고 전방위적인 인력 빼내기가 이루어졌었고, 삼성전자의 협력사들에게도 접근해서 스마트폰 부품을 공수하려는 움직임이 증거들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는 당연히 삼성 입장에서는 두고 볼 수 없는 괘씸한 행동이었죠. 물론 이러한 괘씸죄가 삼성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전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다시 돌아와서 인도 언론에서 보도된 삼성의 인도 스마트폰 생산량의 확대 계획은 베트남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두려움을 안겨준 사건이 된 겁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삼성이 인도에서 생산 라인을 증설한다와 삼성이 베트남에서 인도로 생산 라인을 옮긴다는 건 매우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삼성이 베트남의 생산 라인을 유지를 하고 베트남의 추가적인 생산 라인을 만들지 않고 인도에 만든다는 의미고, 즉 현 생산 라인, 베트남에 있는 현재 생산 라인은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삼성이 베트남에서 일부 생산 라인을 철수해서 인도로 옮겨간다는 의미니까요. 그래서 철수라는 게 진짜 다 두고 후퇴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과거 중국의 경우를 보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생산 라인을 이동할 때 삼성이 중국에 있던 기존 생산 라인을 샤오미나 화웨이, 보다폰에 팔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생산 라인을 처분하는 그러한 방향이 되겠죠. 이 두 가지 중에서 우선 첫 번째 사실은 사실 기정사실화가 된 겁니다. 근데 이미 삼성이 이러한 내용을 인도 정부에 제안을 한 거니까요. 근데 두 번째는 아직까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베트남이 이러한 소식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런 말이 없다, 1억 5천만 대는 유지가 될 거다라고 보도하고 있기도 하고, 삼성에서도 삼성이 베트남에서 인도로 이전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종류의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추측을 할 뿐인데, 저는 단순히 베트남에 추가적인 증설을 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동남아시아에 5억 5천의 인구가 있고 베트남에서 생산을 할 경우에 좋은 관세율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물론 베트남의 인건비가 인도보다 비싸다고 해도 여전히 인건비의 수준이 저렴한 국가인 것도 사실이고, 베트남에서 생산한 제품이 여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개인적으로 오늘 주제를 마치면서 인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삼성의 브랜드 평판, 그리고 삼성이 만들어내고 있는 한국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보통 해외에 가면 애국자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 어려운 인도 시장에서 브랜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기업 삼성이 저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